여러분 993년의 고려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고려는 건국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신생국가였습니다. 북방의 거친 바람을 뚫고 들려온 소식은 전 국토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란의 8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다. 80만 명. 상상이 가십니까? 당시 고려의 전체 인구가 수백만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건장한 성인 남성 대부분이 칼을 들고 내려오는 것과 다름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거란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땅을 흔들었고 그들이 든 깃발은 하늘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기세였습니다. 거란의 장수 소손룡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전포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봉산군을 순식간에 격파하고 고려 조정을 향해 서신 한 장을 보냅니다. 우리 거란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러 왔다. 너희는 신라의 후예이니 북쪽 땅을 내놓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려라는 이름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소식이 개경의 대궐에 전해지자 조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80만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송나라도 거란에게 맥을 못 추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나? 당시 성종 임금 앞에 모인 신하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항복파, 다른 하나는 할지론파였습니다. 할지론이란 무엇입니까?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그냥 떼어주자는 비겁한 논리였습니다. 전하 서경 이북은 원래 거란의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땅을 주고 화친을 맺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목소리가 조정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성종조차 마음이 흔들려 서경의 창고에 쌓인 쌀을 대동강에 다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적이 먹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서경을 포기하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라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라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비겁한 침묵을 깬 남자가 바로 서희였습니다. 그는 무장도 아니었고 칼을 휘두르는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소손룡의 서신을 수백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진정 80만 대군이 나라를 멸망시키려 왔다면 왜 자꾸 편지를 보내는가? 왜 진격을 멈추고 협상을 요구하는가? 서희의 통찰력은 정확했습니다. 거란의 진짜 목적은 고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 있는 거대한 적 송나라와 싸우기 전에 고려가 송나라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뒤통수를 칠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즉 거란은 고려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희는 성종 앞에 나아가 외쳤습니다. 전하, 땅을 떼어주는 것은 만세의 수치입니다. 적은 우리를 겁박하고 있을 뿐 진심으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적진으로 들어가 그들의 속마음을 파헤치고 오겠습니다. 993년 겨울 서희는 단 몇 명의 수행원만을 데리고 소손룡의 거대한 군영으로 향했습니다. 적의 진영은 끝이 보이지 않는 텐트와 창검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만 마리의 말들이 내뿜는 입김이 안개처럼 깔린 그곳에서 서희는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손룡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서희에게 모욕을 줍니다. 나는 대국의 장수다. 너는 소국의 신하이니 뜰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서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손룡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사신이 만나는데 어찌 예의가 이리도 없는가. 신하끼리 만나는데 절을 하라니 나는 그런 예법은 배운 적이 없다. 정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돌아가겠다. 서희는 그대로 뒤를 돌아 숙소로 가서 누워버렸습니다. 소손룡은 당황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만난 고려인들은 모두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했는데 이 선비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손룡은 백기를 들고 서희를 방 안으로 초대해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게 됩니다. 이것이 서희가 거둔 첫 번째 승리 심리적 우위였습니다. 마침내 마주 앉은 두 사람. 소손룡이 도끼를 품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다. 그런데 고구려의 옛 땅인 이곳을 왜 너희가 점령하고 있는가? 빨리 땅을 내놓아라. 서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장군 나라 이름부터 보시오. 우리나라 이름이 왜 고려인가? 바로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요. 만약 고구려 땅이 당신들 것이라면 지금 당신들의 수도가 있는 곳도 원래 우리 땅이어야 마땅하오. 어디서 감히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오? 소손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에서 밀리자 그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왜 우리 거란과는 교류하지 않고 저 멀리 바다 건너 송나라와만 친하게 지내는가? 그것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서인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오. 압록강 근처에 여진족이라는 도적놈들이 길을 막고 있어 당신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소. 만약 당신들이 그 여진족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그 땅을 돌려준다면 우리가 어찌 당신들을 멀리하겠소? 우리는 형제의 나라가 될 것이오. 이것은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에게 협력만 한다면 그까짓 여진족 땅 일부를 주는 것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소손영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대신 우리와 국교를 맺자. 싸우지 않고 이긴 위대한 외교의 승리.談판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소손영은 서희에게 낙타와 말, 값비싼 비단을 선물로 주고 군대를 돌려 철수했습니다. 서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란군을 보낸 것도 모자라 고려의 수건 사업이었던 압록강 이남의 땅 강동 6주를 공식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입으로 나라를 구하고 영토까지 넓힌 서희의 외교술. 이는 단순히 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기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서희의 이談판은 우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외교적 승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거란은 곧 자신들이 서희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후 거란은 서희의 혀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해 다시 고려를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처절하고 잔인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1010년 현종 1년 거란의 성종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이번 전쟁의 명분은 강조의 정변을 벌인 반역자를 처단한다는 것이었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려를 완전히 짓밟아 송나라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서희에게 뺏긴 강동 6주를 되찾겠다는 복수심이었죠. 거란군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을 하나하나 함락시키며 천천히 전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급로를 무시하고 오직 고려의 심장부인 개경만을 향해 번개처럼 질주하는 정격전을 선택했습니다. 수십만의 기마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남하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렸고 국왕 현종은 눈물을 흘리며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거란군이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강동 6주의 첫 관문인 흥화진이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장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였습니다. 거란 성종은 40만 대군을 성 주위에 구름처럼 깔아놓고 비웃었습니다. 흥화진 안에 있는 병사는 고작 3,000명뿐이다. 40만 대군으로 밀어붙이면 반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거란군은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고 거대한 돌을 날리는 투석기를 동원해 밤낮없이 공격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양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성벽 위에서 활을 잡고 적의 장수들을 차례로 저격했습니다. 고려의 땅은 단 한 치도 거란의 말발굽 아래 두지 않겠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나를 따르라. 양규의 외침에 3,000명의 병사들은 귀신처럼 싸웠습니다. 뜨거운 기름을 붓고 불화살을 날리며 일주일을 버텨냈습니다. 40만 대군이 고작 3,000명이 지키는 작은 성 하나를 넘지 못해 발이 묶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란 성종은 결국 흥화진을 포기하고 우회하여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란의 파멸을 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양규라는 굶주린 호랑이를 등 뒤에 산채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거란 본대가 개경을 향해 멀어지자 양규는 성 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부사였습니다. 적의 본대가 떠났으니 이제 그들의 보급로와 퇴로를 끊어야 한다.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양규는 흥화진에서 정예병 700명만을 뽑았습니다. 목표는 거란군이 이미 점령하여 보급기지로 삼고 있던 전략 요충지 곽주였습니다. 당시 곽주성 안에는 6,000명의 거란 정예병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700대 6,000. 상식적으로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양규는 어둠을 이용했습니다. 한밤중 폭풍우가 치는 틈을 타 양규의 결사대는 소리 없이 성벽을 넘었습니다. 적들이 잠든 사이 고려의 칼날이 거란군의 목을 적셨습니다. 혼란에 빠진 거란군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양규는 곽주를 탈환했고 성 안에 갇혀있던 고려 백성 7,000명을 구해냈습니다. 이 소식은 거란 본대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양규는 흩어진 고려군을 규합하여 7,0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퇴각할 길목마다 매복하며 죽음의 사냥을 시작합니다. 무로대 전투에서는 퇴각하던 거란군 2,000명을 기습하여 전멸시키고 백성 2,000명을 구출합니다. 이수전투에서는 적군 2,500명을 사살하고 백성 1,000명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성령 전투에서는 거란 장수들의 목을 베고 백성들을 탈출시키죠. 양규의 전술은 치밀했습니다. 적의 대열이 길게 늘어지는 산악지형을 골라 허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거란군에게 양규는 장수가 아니라 지옥에서 온 사신이었습니다. 양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적의 사살보다 백성의 구출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여인들, 아이들이 장군님을 부르며 통곡할 때 양규는 피 묻은 칼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양규가 치른 큰 전투만 7번. 그가 구출해낸 고려 백성은 무려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쟁 전체의 판도를 뒤흔든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장 1011년 1월 거란 성종은 보급로가 끊기고 양규의 기습에 지쳐 결국 퇴각을 명령합니다. 양규는 이들이 압록강을 건너 도망가게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길목인 애전벌판. 양규의 7,000 결사대 앞에는 퇴각하는 거란군 본대 수십만이 나타났습니다. 숫자 차이는 수십 배. 양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요. 그는 부관 김숙훈과 함께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적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가 구한 3만의 백성들이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려의 무사가 어떤 것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는 거란군 한복판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양규의 활시위는 끊임없이 울렸고 쏘는 촉촉 적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그는 부러진 칼을 들고 척진을 휘저었습니다. 온몸에 수십 발의 화살이 박혔습니다. 피가 온몸을 적셔 갑옷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양규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 있는 채로 적을 응시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거란군조차 그 위험에 눌려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훗날 기록에 따르면 전사한 양규와 김숙흥 주위에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거란군이 쏜 화살이 마치 고슴도치처럼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양규의 장렬한 전사 소식이 개경에 전해지자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피난에서 돌아온 현종은 양규의 부인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그의 공적을 기리며 막대한 토지와 관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규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땅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부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대국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양규가 애전 벌판에서 뿌림 피는 고려인들의 가슴속에 불을 지폈고 이 불꽃은 훗날 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영원히 끝장내는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양규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700명으로 시작해 3만 명의 백성을 구하고 전사한 그의 삶은 그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전쟁은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양규가 뿌린 복수의 씨앗을 거두러 70세의 거인 강감찬이 귀주의 벌판으로 나갑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한국사 최고의 카타르시스, 귀주 대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규 장군이 애전 벌판에서 장렬히 전사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거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동아시아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1018년 거란 성종은 당대 최고의 명장 소배압에게 10만 명의 최정예 기병인 소구기병을 주어 다시 한번 압록강을 넘게 합니다. 이때 고려 조정의 선택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무신도 아닌 71세의 고령인 문관 출신 강감찬을 상원수로 임명한 것입니다. 전하, 제 나이 70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양규 장군이 흘린 피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거란의 오만함을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잠재우겠습니다. 강감찬은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문 지리 심리학에 능통한 전략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거란군이 오기 전 이미 지도를 펼쳐놓고 그들이 죽을 자리를 점지해 두었습니다. 강감찬의 첫 번째 전장은 흥화진 인근의 상교천이었습니다. 거란군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길목이었죠. 강감찬은 여기서 인류 전쟁사에 남을 기상천외한 작전을 세웁니다. 소 가죽 1만 장을 구해오너라. 그리고 그것들을 굵은 밧줄로 꿰매어 강 상류를 막아버려라. 병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장군님, 고작 소 가죽으로 강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강감찬은 묵묵히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은 가둘수록 사나워지는 법이다. 적이 강 한복판에 들어오는 순간 저 물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이 될 것이다. 드디어 소배압의 10만 대군이 상교천에 다다랐습니다. 강물은 얕아 보였고 거란군은 방심한 채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마병 절반이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상류에서 강감찬의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줄을 끊어라. 막혔던 거대한 수량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온하던 강물은 순식간에 거란 기병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휩쓸려갔고 당황한 적들을 향해 미리 매복해 있던 고려군 1만 2천 명이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거란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천 명의 시체를 강물에 띄어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감찬이 설계한 필멸의 서막이었습니다. 상교천에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배압은 노련했습니다. 그는 강감찬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곧장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진격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강감찬은 무섭지만 국왕만 잡으면 전쟁은 끝난다. 하지만 강감찬은 이마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란군보다 먼저 개경 주변의 모든 식량과 집을 치워버리는 청야 작전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거란군이 개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과 텅 빈 들판뿐이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졌고 말들은 지쳤으며 뒤에서는 강감찬의 부대가 숨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배압은 하룻밤 만에 개경 점령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퇴각을 결정합니다. 속았다. 강감찬은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한다. 퇴각하라. 하지만 소배압은 몰랐습니다. 강감찬이 정해둔 진짜 무덤은 개경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는 길목인 귀주였다는 사실을요. 1019년 2월 1일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귀주의 넓은 벌판. 퇴각하던 거란군 10만 대군 앞에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 본대 20만 명이 거대한 성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오늘 이곳이 너희의 무덤이다. 양측의 기마병이 충돌하며 내는 굉음은 귀주 벌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고려의 검과 거란의 도가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고 비명과 함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란군은 퇴로가 막히자 죽기 살기로 덤볐습니다. 점심 무렵까지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흘린 피는 냇물을 이루었습니다. 20만 명의 대군이 엉켜 싸우는 이 회전은 한국사에서 가장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갑자기 하늘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던 거센 바람이 순간적으로 멈추더니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고려군의 등 뒤에서 거란군의 정면을 향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바람과 모래바람이 소배합의 군대를 덮쳤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눈을 뜰 수 없었고 그들이 쏜 화살은 바람에 막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고려군의 화살은 바람을 타고 날개가 달린 듯 적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강감찬은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고려를 굽어 살피신다. 정군 적의 심장을 찔러라. 고려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란의 진영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거란 기병들이 살기 위해 무기를 버리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기주의 강물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선멸이었습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서 압록강을 건넌 자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배합은 갑옷까지 벗어던지고 비참하게 도망쳤고 거란 성종은 이 소식을 듣고 내 놈의 낚아죽을 벗겨버리겠다며 소리쳤습니다. 귀주 대첩의 승리는 단순한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의 진정한 문명 강국으로서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70세의 노장 강감찬이 귀주의 들판에서 증명한 것은 지략과 용기가 결합했을 때 그 어떤 거대한 적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려를 구한 3명의 영웅을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로 적을 돌려세운 서희, 7,000명으로 3만 명을 구한 양규, 그리고 귀주의 폭풍이 된 강감찬.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70세의 나이에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섰던 강감찬 장군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품은 열정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이 긴 대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또한 그 위대한 역사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가슴 벅찬 우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